방송고 한국사 핵심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의 1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자, 1863년 철종의 뒤를 이어가지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올랐는데 당시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계속되고 있었대요. 대내적인 상황,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그 다음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국왕의 부친인 그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개혁 정치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것이 10번 문제가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이거든요. 먼저 대존해통이라는 법전을 편찬을 했어요. 법전을 편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삼정의 문란,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면서 이 세도정치 기간에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한 것이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비슷한 내용의 문제 62쪽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죠. 그가 나란 일을 맡았던 갑자년에서 개위운영까지 10년간 온 나라가 떨며 무서워했대요. 그가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경복궁을 중건할 때, 경복궁을 중건한 사람도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 세도 정치로 왕권이 약화됐으니까 그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의 폐허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중건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경복궁을 다시 만들려면 이제 다시 복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납전이라고 하는 원에서 납부하는 돈, 기부금 형식의 돈을 받았는데 이게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인년 봄에 당백전이라고 하는 걸 주조했거든요. 이 당백전은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 실물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화폐를 사용하면서 100배로 이제 100배가 넘는 이제 돈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뛰었으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경복궁 중건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는 흥선대원군은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정, 군정, 환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정은 땅에 대한 세금인데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다시 양전사, 토지를 측량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됐고 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원래 양반들은 이 군정이라고 하는 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포를 납부하는 건데 양반들은 포를 납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게 바로 호포제입니다. 그리고 환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춘궁기 때 이제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한 이후에 이제 이자를 쳐서 받는 제도였는데 이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이제 빌려가게 하고 이자를 받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국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거는 개인에게 맡기는 그 지역의 뭐 양반이나 좀 덕망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맡기는 사창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한번 살펴보시고요. 64쪽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4쪽에 5번.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관대하여 남종 3등의 조선 천주교 지도자들은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했다.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겠죠. 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관대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나중에는 뭐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교섭에 실패하고 청에서의 천주교 탄압 소식과 유생들의 강력한 탄압 요구에 따라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가지고요.
9명의 프랑스 신부들과 남종삼 등 수천 명의 신도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양반 유생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요구했냐면 천주교는 인간 평등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런 것들이 양반 유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병인 박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이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병인 양요는 프랑스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병인 양요 때 그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입을 해오거든요. 강화도로 침입을 해와가지고 이 여기서 양헌수 부대, 한성근 부대가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강화도에 외교장각이라고 해가지고 왕실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원래 규장각은 이제 창덕궁 후원에 정조가 왕실 도서관을 만들었었는데 그 복사본들을 이제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만들어서 뒀었어요. 근데 그 문서를 약탈해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병인양요랑 관련 없는 거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65쪽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93년 8월에 한국을 방문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고속철도 사업권을 협상안으로 제안하면서 이 전쟁 때 가져간 자 포인트 나옵니다. 외교장각 도서요.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기로 약속했대요. 우리 좀 전에 봤죠, 그쵸?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이 전쟁은 바로 병인 양요였죠. 그래서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거든요. 아까 병인 양요 관련해가지고 한성근 양원수 부대가 활약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양원수 부대. 그런데 이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는 거 완전히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자국에서 반대 여론이 너무 높고 파리 국립도서관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가지고요.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장기 대여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약탈해 간 건데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 프랑스에 보면 약탈 문화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게 되면 다른 것들도 이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거를 국민들하고 합의 없이 반환을 약속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여론이 막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장기 대여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외교장각 도서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살펴봤고요. 이제 70쪽에 8번 가겠습니다. 자, 70쪽에 8번. 자, 70쪽에 8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불평등 조약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왜 불평등 조약이냐? 여기 보시면 치외법권을 인정하고요. 해안 측량권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조약이 불평등이에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해안 측량권을 이제 하게 되면 마음대로 우리 해안을 측정하고 하다 보니까 군사시설 같은 것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기밀이 누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정한 조약이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 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이제 고종이 체결한 건데요.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계기는 일본이 운요호라는 배를 강화도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 함포를 쏘면서 이제 그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수교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 흥선대원군 같으면 거부를 했을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 동안 약 10년간 집권하면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병인양요라든지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권을 잡았다. 아니, 다시 이제 이 원래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고종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개항을 하게 돼요. 이제 아버지랑은 다른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물론 불평등한 조약이긴 하지만 항구를 열게 됐고요. 이 개항을 한 이후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72쪽에 15번 가겠습니다. 72쪽에 15번을 보시면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1줄을 보시면 조선과 미국 양국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만약 조약 상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지를 거쳐가지고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종이 나중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자꾸 국권이 침탈될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한테 이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조약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관세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일본하고 처음 조약을 맺었을 때는 관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무관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일본하고의 조약의 개정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부터도 관세를 조금 받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떤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에 향해서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를 미국한테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해요. 이 최혜국 대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조약 때문에 미국한테도 여러 이권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조선이 외국의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었다. 14조가 최혜국 대우의 내용이에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혜국. 그 다음에 73쪽에 2번 보겠습니다. 73쪽에 2번을 보시면 여기 사절단이 나와요. 이 사절단은요. 유기준, 홍영식, 민영희 등을 이제 어디에 파견한 거냐면 미국하고 유럽 등지에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파견됐던 사절단인데, 이 사절단의 이름은 보빙사라고 하고요. 이 보빙사들은 이제 미국, 유럽 등을 돌면서 근대 시사를 시찰하고 방문한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빙사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보빙사는 미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파견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쪽에 6번으로 갈게요. 자, 74쪽에 6번. 다음 조약이 맺어지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금일부터 20일 안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그 괴수를 엄중히 치조해서 처단한다. 일본국은 관리를 보내서 입회 처단케 한다. 만일 그 기일 안에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여기 보면 흉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서 경비를 하게 한다. 자, 여기 보면 제물포 조약이라고 되어 있고 1882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약이 맺어지게 된 원인은 이모곤란입니다. 이모곤란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아까 그 고종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항을 한다 그랬잖아요. 개항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개화 정책 중에서 신식 군대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신식군대 이름은 별기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식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해주고 구식군대를 차별하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모군란이에요. 구식군인들이 얼마나 열이 받냐면 13개월 동안 월 급료가 밀려가지고 13개월 만에 급료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급료는 쌀 같은 곡식으로 줬거든요. 근데 그 쌀이 온전한 쌀이 아니고 모래나 겨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 쌀이었던 거예요. 13개월 만에 이제 급료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식 군대들은 이때 일본 교관이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것 때문에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도 지불하게 되고 이제 군인을 약간 줘서 경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11번 보겠습니다. 75쪽에 11번.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급진개합파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이 급진개합파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요. 14개조 개혁정강을 반포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청군의 개입과 일본의 배신으로 3회 천하로 끝나고 말았대요. 이 내용은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겁니다. 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지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이모군란이 아까 1882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모군란을 이제 청의 군대가 와가지고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급진개합파들은 청나라의 어떤 개혁 방식보다는 일본의 개혁 방식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는 바꾸지 않고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까지도 완전히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합파들은 일본식의 모델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가지고 정변을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겼는데, 청군의 개입 그다음에 원래 일본이 이제 군대를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일본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회 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갑신정변, 급진개합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 두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78쪽에 2번으로 갈게요. 78쪽에 2번. 자, 여기 보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동학농민운동. 자, 제가 시기별로 우리 1860년대 상황, 1870년대 상황, 1880년대 상황, 1890년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정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870년대는 고종이 집권을 하잖아요.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개항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10년이 흐른 거예요.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때 우리가 일본하고 또 조약을 맺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근데 이모군란 때는 무슨 조약을 맺냐면 제물포 조약을 맺어요. 제물포는 지금의 인천이죠. 갑신정변 때는 한성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둘 다 배상금을 지불하는 건데, 한성은 지금 수도인 서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강화도, 제물포, 한성 이렇게 우리의 이제 수도로 가까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배상금들이 지불하게 되니까 이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결국에는 참다 못 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90년대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요. 이게 인간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이유는 처음에는 고부 지역에서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행포를 부려가지고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고부 농민 봉기의 진상을 조사하는 안핵사를 정부에서 내려보냈는데, 이 안핵사가 오히려 농민군을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재봉기해서 백산으로 이동해가지고 황토현이라는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전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라도에서요, 가장 큰 도시가 전주하고 나주거든요. 그 가장 큰 도시인 전주성을 지금 농민들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가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하게 되니까, 이 청나라가 갑신정변 때 일본하고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군대를 출병하고 파병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우리 조선이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하니까 일본 군대도 동시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부와 이제 그 농민군들 사이에서는 이제 급하게 전주에서 화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가지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군들은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오히려 우리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82쪽에 5번으로 넘어가면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의미개혁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갑오개혁은 아까 그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추진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뭔가 파일이 갑자기 닫혔다가 다시 열렸어요. 자, 다시 원래 우리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개혁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일본이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요, 군급기무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여러 근대적인 개혁들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대적인 개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4번입니다. 신분제를 개혁해요. 신분제를 없애가지고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게 갑오개혁의 가장 큰 의의가 되겠고요. 근데 일본의 어떤 도움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신분제를 개혁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갑오개혁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본의 입김이 너무 세지니까 이제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하고 이제 명성황후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이 자객을 시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거든요. 죽여버리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의미사변이에요. 그래서 의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바로 의미개혁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 의미개혁의 내용이 뭐냐? 라고 물어본 게 지금 4번 문제가 돼요. 그 의미개혁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양력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음력을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력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때 양력을 사용한다라는 뜻의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종두법과 단발령을 실시하게 돼요. 이 단발령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이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님에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고 머리카락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머리카락을 갑자기 자르라고 하니까 유생들 사이에 반발이 엄청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국모를 지금 죽여가지고 열이 받은 상태인데 단발령까지 시행하니까 너무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의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의병이 일어나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병이 조직되거든요. 이 의병이 일어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고종 같은 경우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병이 일어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관파천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아자는 러시아 아자.
이때 예전에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옮겨간다. 아관 파천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리하면 4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2번이고요. 아간 파천과 관련한 문제가 84쪽에 10번에 있습니다. 84쪽에 10번. 여기 아간 파천 당시에 고종은 어느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다고요?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죠. 러시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잠깐 여기 삼국간섭도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삼국간섭은 뭐냐면 아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는데 이때 일본이 야오뚱 반도를 청나라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랑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 야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게 해요. 그게 삼국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러시아랑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의미사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 이후에 이 삼국간섭 이후에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반감을 품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까지 아간 파천까지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